저는 평생 가족이라는 단어 하나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병원 접수대 앞에서 진료비 고지서를 받아 들고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낼게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돈이 병원비가 아니라 저를 버리기 위한 비용이 될 줄은요. 저는 올해 68, 이름은 박성호입니다. 젊을 때부터 택시 몰고 공장도 다니고 일용직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생하면 자식은 편하겠지, 그 믿음 하나로요. 아들 민수는 제가 자랑하던 아이였습니다. 대학도 나왔고 직장도 잡고 멀쩡하게 결혼도 했으니까요. 며느리 지연이는 처음엔 싹싹했습니다. 제가 반찬 좀 해다 주면 아버님 최고예요 하며 웃기도 했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저는 자꾸 손님이 되어갔습니다. 그 집 거실에 앉아도 편하지 않았고 밥상 앞에 앉아도 눈치가 보였죠.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아니 지연이 엄마가 쓰러졌어요.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제겐 사돈어른이 급성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겁니다. 아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연이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병원비가 좀 급해서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돈이 급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는 뜻이니까요. 저는 당일 적금을 깨고 통장을 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늘 그렇듯 차갑고 사람들 얼굴은 딱딱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구석에서 울고 있었고 아들 민수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래, 아직 내가 쓸모가 있구나. 가족이 위급할 때 나서주는 게 아버지지. 첩수창구에서 치료비 선결제 금액이 찍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선결제 1980만원. 순간 손이 떨렸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사람 살리는 돈인데 뭐가 아깝냐. 며느리가 그제야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그 손이 차갑게 떨리던 감각,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앞 의자에서 잠들었습니다. 가족이 힘들 땐 내가 버팀목이 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몰랐습니다. 그 1980만원이 시작일 줄은요. 사돈 어른은 다행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은혜 잊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죠. 아들도 아버지 덕분에 살았다고 했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한 달 뒤 아들이 다시 전화를 했을 때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요. 왜? 재활치료가 길어져서 또 돈이 좀 필요해요. 보험이 생각보다. 말이 길어지는 순간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또 돈이라는 걸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희는 얼마나 냈냐? 아들이 잠깐 멈칫하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희도 내긴 냈어요. 근데 지금 대출. 요즘 세상은 다 그렇게 산다지만 이상했습니다. 왜 꼭 제게 먼저 손을 벌리는지. 그래도 저는 또 냈습니다. 이번엔 600만원, 그리고 또 300, 그리고 또 200. 작게 쪼개져서 들어오지만 결론은 하나였죠. 제가 계속 내고 있다는 것. 처음엔 감사 인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아버지 입금해 주셨죠가 되더니 세 번째부터는 오늘 안 되면 병원에서 난리 나요가 됐습니다. 저는 마음 한쪽이 점점 서늘해졌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ATM 기계가 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던 날 제가 병원에 간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지 마세요. 뭐? 사람 많고 아버님 오시면 저희가 신경 써야 할 게 늘어서. 그 말이 목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내가 낸 돈으로 치료받는 병원인데 내가 가면 짐이 된다는 건가? 아들은 옆에서 웃으며 수습했습니다. 아버지, 지연이가 예민해서 그래요. 엄마가 아버님 보면 부담 갖는데요. 부담? 제가 왜 부담이 됩니까? 저는 돕는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눈치 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더 이상 병원 소식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전화해도 지금 바빠요. 문자 보내도 나중에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돈 얘기만큼은 정확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450만원만요. 아버지, 병원에서 추가 검사한다는데 120만원만요. 아버지, 간병인 비용이 200만원만요. 저는 어느 순간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이 아니라 숫자가 되는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은 제대로 따져보자. 그래서 아들 집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말은 공손한데 눈은 차가웠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저는 물었습니다. 지연아, 사돈어른 상태가 어떤지
병원비가 정확히 얼마 나왔는지 자료 좀 보자.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그걸 왜 보세요? 내가 돈 냈잖니? 그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더니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돈 내주신 건 감사한데요. 그걸로 저희 집안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간섭? 내가 간섭을 했습니까? 나는 가족이 걱정돼서 물어본 것뿐인데 아들이 그제야 나섰습니다. 아버지 왜 그래요? 지연이 힘들잖아요. 민수야, 내가 말해봐. 지금까지 총 얼마를 내가 냈는지. 아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 피하는 눈길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 허리 휘도록 일한 줄 아냐? 그러자 며느리가 코스숨을 쳤습니다. 아버님, 그럼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도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제 그만이라는 말이 고마움이 끝났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제게 따로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지연이랑 싸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냥 앞으로는 돈 얘기 꺼내지 말아주세요. 지연이가 자존심 상한대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존심? 돈 내는 사람의 자존심은 누가 지켜줍니까?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연락 자제해주세요. 저희 가족에게는 지금 공간이 필요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내가 저희 가족이 아닌가? 나는 그저 돈 내주는 외부인인가? 그 후로 정말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아들은 받지 않았고 며느리는 차단했는지 신호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 분이신가요? 미납 금액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보호자요? 제가요? 네, 박성호님께서 결제하신 기록이 있으셔서.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미납이 얼마죠? 3,700만원 정도.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3,700만원? 제가 지금까지 낸 돈과 합치면 노후자금 절반이 날아간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간호사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사돈 어른 지난주에 퇴원하셨어요. 퇴원? 네, 요양병원으로 옮기신다고 보호자분이 서류 다 처리하셨는데요. 보호자. 그 보호자가 누구냐고 묻는 순간 간호사가 답했습니다. 따님이요. 지연씨요. 저는 병원 복도에서 벽을 짚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이미 퇴원했는데 왜 병원은 아직도 제게 돈을 요구할까? 그때 첩수대 직원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신 보증서가 있으세요? 확인 부탁드려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손끝부터 얼어붙었습니다. 연대보증인 박성호. 그 밑에 익숙한 제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명은 제가 병원에서 급하게 사인했던 종이와 같았습니다. 그날 응급실에서 제가 낼게요 하며 정신없이 사인했던 그 종이. 저는 몰랐습니다. 그 종이가 단순한 동의서가 아니라 연대보증 서류였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병원비를 떠안은 사람이 되었고 가족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겨울바람이 뼛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버려졌구나.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안쪽에서 TV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가 다시 눌렀더니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아버지. 잠깐 정적. 그리고 들려온 말. 아, 아버님이요? 지금 바쁜데요. 그리고 그 돈은 어차피 아버님이 내는 게 맞잖아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최저점이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숨만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밤, 저는 집에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이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귀가 먹먹했습니다. TV를 켜도 소리가 들어오지 않았고 밥을 먹으려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을 걸 알면서도요. 민수야, 아버지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얘들은 장례식에는 올까? 그 생각이 너무 무서워 혼자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내려올 수 있구나 싶어서요. 며칠 뒤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계산대에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요즘 왜 얼굴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펼쳤습니다. 숫자가 또 줄어 있었습니다. 자동이체, 병원 이름. 저는 멍하니 그 글자를 바라보다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멈추지 않으면 이건 끝이 없겠구나.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며느리 번호로는 오지 않았고 아들 번호로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계속 연락 와요. 아버지 이러시면 저희 곤란해요. 곤란. 그 단어가 참 묘했습니다. 제가 곤란한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
자기들만 곤란하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은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 얼굴을 보자보다 먼저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앉아. 아들은 소파 끝에 조심히 앉았습니다. 어릴 때 혼날 때처럼요. 민수야, 나 요즘 잠이 안 온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인지 아냐? 모르겠어요. 내가 살아온 게 전부 헛수고 같아서다.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찌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사정 없는 사람 있냐?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다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지 않고 울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다. 그 말에 아들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럼 뭐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밀어내는 방식 때문이다. 그날 대화는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대답도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더는 말로 기대하지 말자. 그 후 저는 조용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고 먼저 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하루하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모으고 통장 거래를 정리하고 메모장에 날짜별로 적었습니다. 이날 300만원, 이날 200만원, 이날 450만원.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점점 차분해졌습니다. 친구 정우가 말했습니다. 성호야, 지금 내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뭔데? 감정 말고 기록으로 말하는 거다. 그 말이 제 인생에서 이렇게 와닿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만난 그날, 제가 흥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아버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하려는 거다. 그날 저는 소리치지 않았고 설명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마디만 했습니다. 앞으로 내 이름으로는 단 한 푼도 나가지 않는다. 그 말에 며느리는 얼굴이 굳었고 아들은 처음으로 제 눈을 제대로 봤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 알아서 살아라. 그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다시 숨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만 짧은 전화가 옵니다. 형식적인 안부.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예전처럼 초조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늦게 배웠구나. 하지만 그래도 안 배운 것보단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가족이니까라는 말 앞에서 모든 걸 내줘야 할까요? 혹시 지금도 여러분 중 누군가는 저처럼 참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끝에 이 질문 하나만은 꼭 붙잡아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 사람인가? 그 질문 하나로도 인생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